제 아들을 영등포역에서 찾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10억 아파트의 주인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저의 전 재산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사연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집주인이 며느리 친정엄마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느리만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제 아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결국 영등포역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평범한 7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믿고 살았어요. 아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합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10억이었어요.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죠. 그 집을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랬거든요.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충분했어요. 아들은 착했습니다. 정말 효자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결혼도 늦지 않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들 부부는 그 아파트에 살았고 저는 옆 동네 전세집에서 혼자 살았죠. 가끔 주말에 아들이 찾아오면 밥 해주고 며느리한테 반찬도 자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며느리는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가 바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그 집 말이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래서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 제가 아들한테 준 집인데 무슨 증여세가 나온다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가 세무사 상담받았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볼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언니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집 명의가 바뀐 거 알아? 하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바뀐 줄 알았어요. 그것도 섭섭하지만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주인이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들 명의였던 그 집이 불과 6개월 사이에 며느리 명의를 거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 앞으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제 아들 명의로 해둔 그 집이 남의 집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들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집 말이야. 명의가 바뀐 거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장모님 명의로 해뒀어. 곧 다시 바꿀 거야. 걱정 마, 엄마. 곧 다시 바꾼다고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왜 며느리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냐고 물으니까 아들은 세무사가 그게 절세에 유리하대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세금도 복잡해서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꿈에서 제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 집은 분명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죠. 민수야, 그 집 명의 언제 바꾼대? 아, 엄마. 장모님이 지금 서류 정리 중이래.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3달째 제가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그 집 명의 말인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제 돈으로 산 집을, 제가 아들한테 준 집을, 우리 집이라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들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언니가 일하는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소유권 이전 날짜, 증여세 납부 기록, 하나하나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에 있던 서류철을 뒤졌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날짜가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명의에서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간 날짜가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였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인감증명서가 여러 번 발급됐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총 5번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있었어요. 그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이게 뭔가 했죠. 왜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까?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 더 무서운 건 그 대출 서류 날짜가 집이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가기 일주일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적이었다는 걸. 저는 몰래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간 낮 시간에 저는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서 며느리가 나오는지 지켜봤어요.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가 나왔어요. 옷을 차려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라갔죠. 며느리가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며느리 친정엄마와 어떤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서류를 주고받았고 며느리는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엄마 명의로 다 넘어갔어요. 곧 매매 들어갈 거예요. 매매요? 그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는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그 집 팔 생각은 없지?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는 집인데 왜 팔아?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요. 그래요.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친정엄마랑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친구 아들이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어요. 이 서류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법무사 선생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한참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건 증여였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거예요. 탈세를 한 거죠. 며느리가 받은 1억 대출은 불법은 아니지만 아들 동의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간 건 명백히 사기 증여일 수 있다고요. 특히 그 집을 팔 계획이었다면 더더욱 문제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늦으면 집 팔리고 난 다음엔 돌이킬 수 없어요. 법적 조치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기 증여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으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등기부등본, 사진, 날짜별 정리 수첩. 전부 다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은지가 너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확인해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니야. 은지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오해라고 하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은지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때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 엄마가 세금 문제로 잠깐 명의만 빌린 건데 어머님은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집 팔려고 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그건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본 거예요. 어머님도 모시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은지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예민하다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들은 저를 마치 정신병 걸린 사람 취급했어요. 엄마, 며느리 죄 없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 가보라고요. 미친 노인 취급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혼자가 됐구나. 내 아들조차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한 잔 했어요.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제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법무사 선생님만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한밤중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떡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집에서 쫓겨났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친정엄마가 아파트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당장 나가. 아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며느리 친정엄마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대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엄마가 옳았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아들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경비원까지 불러서 아들을 쫓아냈어요. 아들은 겨우 가방 하나 챙겨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영등포역에서 찾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10억 아파트의 주인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제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집주인이 며느리 친정엄마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느리만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제 아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결국 서울역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평범한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믿고 살았어요. 아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합쳐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죠. 그 집을 아들 명의로 해뒀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랐거든요.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충분했어요. 아들은 착했습니다. 정말 효자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결혼도 늦지 않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들 부부는 그 아파트에 살았고 저는 옆 동네 전세집에서 혼자 살았죠. 가끔 주말에 아들이 찾아오면 밥 해주고 며느리한테 반찬도 자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며느리는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가 바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그 집 말이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래서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 제가 아들한테 준 집인데 무슨 증여세가 나온다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가 세무사 상담받았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볼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언니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집 명의가 바뀐 거 알아? 하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바뀐 줄 알았어요. 그것도 섭섭하지만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주인이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들 명의였던 그 집이 불과 6개월 사이에 며느리 명의를 거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 앞으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제 아들 명의로 해둔 그 집이 남의 집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들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집 말이야. 명의가 바뀐 거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장모님 명의로 해뒀어. 곧 다시 바꿀 거야. 걱정 마, 엄마. 곧 다시 바꾼다고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왜 며느리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냐고 물으니까 아들은 세무사가 그게 절세에 유리하대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세금도 복잡해서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꿈에서 제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꿈을 계속 꿨습니다. 그 집은 분명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죠. 민수야, 그 집 명의 언제 바꾼대? 아, 엄마. 장모님이 지금 서류 정리 중이래.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세 달째 제가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그 집 명의 말인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제 돈으로 산 집을, 제가 아들한테 준 집을, 우리 집이라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들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언니가 일하는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소유권 이전 날짜, 증여세 납부 기록, 하나하나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에 있던 서류처를 뒤졌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날짜가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명의에서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간 날짜가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였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인감증명서가 여러 번 발급됐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총 5번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있었어요. 그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이게 뭔가 했죠. 왜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까?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 더 무서운 건 그 대출 서류 날짜가 집이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가기 일주일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적이었다는 걸. 저는 몰래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간 낮 시간에 저는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서 며느리가 나오는지 지켜봤어요. 70대 중반 노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가 나왔어요. 옷을 차려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라갔죠. 며느리가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며느리 친정엄마와 어떤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서류를 주고받았고 며느리는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엄마 명의로 다 넘어갔어요. 곧 매매 들어갈 거예요. 매매요? 그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는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그 집 팔 생각은 없지?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는 집인데 왜 팔아?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요. 그래요.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친정엄마랑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친구 아들이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어요. 이 서류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법무사 선생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한참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건 증여였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는 거예요. 탈세를 한 거죠. 며느리가 받은 1억 대출은 불법은 아니지만 아들 동의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넘어간 건 명백히 사기 증여일 수 있다고요. 특히 그 집을 팔 계획이었다면 더더욱 문제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늦으면 집 팔리고 난 다음엔 돌이킬 수 없어요. 법적 조치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기 증여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으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등기부등본, 사진, 날짜별 정리 수첩. 전부 다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은지가 너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확인해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니야. 은지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오해라고 하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은지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때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 엄마가 세금 문제로 잠깐 명의만 빌린 건데 어머님은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집 팔려고 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그건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본 거예요. 어머님도 모시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은지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예민하다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들은 저를 마치 정신병 걸린 사람 취급했어요. 엄마, 며느리 죄 없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 가보라고요. 미친 노인 취급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혼자가 됐구나. 내 아들조차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한 잔 했어요.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제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법무사 선생님만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한밤중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떡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집에서 쫓겨났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친정엄마가 아파트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당장 나가. 아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며느리 친정엄마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대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엄마가 옳았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아들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경비원까지 불러서 아들을 쫓아냈어요. 아들은 겨우 가방 하나 챙겨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PC방이야. 엄마, 나 어떡해. 저는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이 있는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 PC방 구석에 앉아 있는 아들을 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때 그 집의 주인이었던 제 평생 재산으로 마련해준 그 집의 주인이었던 제 아들이 한밤중에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35살 먹은 어른이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들을걸. 내가 바보였어. 저는 아들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아들을 제 전셋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들한테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셨네. 나는 몰랐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해결한다고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낼 뿐이었죠. 며칠 후 며느리가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보낸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집에만 처박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제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사표를 낸 거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매일매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며느리한테서 온 이혼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아들 정신 상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없더라고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곳곳을 아들이 자주 가던 곳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던 순간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민수가 영등포역에 있는 것 같아. 영등포역이라고? 저는 당장 영등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영등포역 대합실 구석,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들이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웠어요.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들을 살려야 한다. 제 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되찾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법무사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송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등기부등본, 사진, 녹취록, 대출 서류. 하나하나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은 이런 사기 증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베테랑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소송 비용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전세 보증금 빼면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보험을 해약했어요. 노후 대비로 드러났던 연금보험까지 다 해약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며느리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엄마를 봤어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주장하길 아들이 자발적으로 증여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명예 이전도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요. 어머님이 아드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신 겁니다. 증거도 없이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라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아들 명의에서 며느리 명의로 넘어갈 당시 아들이 서명한 서류의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난 레스토랑에서의 사진과 녹취. 며느리가 대출받은 1억 원이 며느리 친정집 빚 갚는데 사용됐다는 계좌 이체 기록. 모든 증거가 공개됐을 때 법정이 술렁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친정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판사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피고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며느리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이어졌어요. 그동안 아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이 장모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사기 증여에 해당하며 명예 이전은 무효로 한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 아들 명의로 환원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았어요. 이겼다. 드디어 이긴 거였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집 명의가 다시 아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엄마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들은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했고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머리를 자르고
제대로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제대로 살게.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은 다시 취직했습니다. 전 회사보다는 작은 곳이었지만 성실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와 함께요. 엄마, 이제 같이 살자.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그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말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엄마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아들은 사람을 조심합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믿지 않아요.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필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자식을 지키려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은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행동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요즘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민수야, 언젠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할 거지? 엄마, 그건 좀 더 천천히 생각할게. 지금은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아들이 웃습니다. 예전의 밝은 웃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착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죠.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특히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식이 결혼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며느리든 사위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침묵하지 마세요. 바로 행동하세요. 저처럼 늦게 깨달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집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어머니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